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오늘 1906년 폴 클로델의 정오의 분할입니다. 1906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발칸반도의 세르비아 사이에서 관세정 전쟁이 터지고요. 이어서 1908년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합병에 대한 문제가 돌출되면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그림자가 유럽에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영국 해군 전함 드레스노트가 진수하고요. 이후 유럽 제국들은 본격적인 군비 경쟁에 뛰어들게 되죠. 1906년에 쿠바에서 자유주의자 호세 미구엘 고메스 주도로 보수 정권을 넘어뜨리려는 혁명이 발발하지만 미국의 개입으로 진압됩니다. 이렇게 20세기로 접어들면서 범지구적으로 민권주의와 보수주의 사이에 치열한 대립의 시대가 전개되고요. 1905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어, 피해 일요일이라 불리는 그런 유혈 사태가 터집니다. 그리고 이 피해 일요일에서 비롯된 1905년 러시아 1, 2차 혁명의 발발은 1907년에 헌법 제정과 무력 탄압으로 종식되죠. 1902년 미국의 전미광산 노동조합의 광산 노동자 파업이 터지는데 정부의 개입으로 노조 인정까지는 아니었어도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성과를 거둡니다. 이런 정치적 배경에서 1906년 미국의 작가 업튼 싱클레어가 정글이란 소설을 발표합니다. 사실에 기반을 둔 사회적 현실 폭로라는 머크레이크적 경향의 소설로서 세계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는 그런 소설입니다. 시카고 도살장에서 일하는 이민 노동자들의 비참한 노동 환경을 폭로하려던 작가의 의도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본래 의도와는 달리 가공육의 품질과 불순물 첨가에 대한 중산층 독자들의 분노를 촉발하고요. 이로 인해 연방정부의 식품검사법 통과와 미국 식품의약국 FDA 창설에 이 소설이 일조하죠. 싱클레의 말입니다. 내가 겨냥한 곳은 대중의 가슴이었다. 그러되 뜻밖에도 그들의 위장을 강타하고 말았다. 예, 업튼 싱클레어는 평생 민중주의적 작가로서 그리고 정치적 실천가로서 사회민주주의자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영위합니다. 역시 평생 종교적 작가로서 그리고 외교관으로서 충실한 삶을 영위한 프랑스의 폴 클로델은 1906년 자비를 들여 휘곡 정오의 분할을 출판합니다. 150부 한정판으로 찍어서 작가의 소수 친구들에게만 전달합니다. 공개판은 1948년에 출간되고요. 비공개였던 이유에는 외교관의 신분이었다는 것도 있지만 이 작품이 작가의 자전적 내용을 내포하고 있고 그것이 불륜이었다는 그런 점이 있어요. 클로델이 외교관으로 중국에서 근무하던 시절 유부녀와의 관계를 맺어 딸까지 출산하는데요. 그러면 클로델은 왜 이렇게 은밀하게 처리해야 할 개인적인 사정을 희곡이란 형식으로 세상에 내놓았을까 하는 물음이 들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 물음에 들려온 대답은 모더니즘의 맥락에서 흥미로운 그런 대답입니다. 폴 클로델은 조각가 까미우 클로델의 동생이고요. 그는 1886년 삶을 통틀어 작용하게 될 두 가지 계시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의 출판된 프랑스 시인 아르뚜르 랭보의 산문시집 채색 사파집 레 질루미나시옹을 만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신앙이 없던 18살의 그가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저녁 성탄절 미사에서 들려온 성모 마리아 송가를 듣고 회심의 성령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한 손을 책중의 책인 성서 위에 얹고 또 한 손을 우주 위에 얹고 상징의 위대한 탐구 이런 작가로서의 입장과 관련된 볼 클로델의 말이 있습니다. 1873년 19살의 나이로 랭보가 출판한 시집 지옥에서 보낸 한철은 잘 알려진 시집인데요. 이 시집은 랭보가 직접 출판에 참여한 유일한 시집이었죠. 채색 사파집은 랭보가 시를 떠나기 전에 남긴 글들을 묶어 출판한 미완성 산문 시집입니다. 어, 랭보와 연인 관계였던 시인 폴 베를랜드에 따르면 1873년에서 1875년에 걸쳐 쓰인 글들이라 하네요. 랭보가 15살에 쓴 편지에서 시인이란 모든 감각에 거대하면서도 오래된 이론적인 뒤틀림에 의해 견자가 된다라는 그 나이에 놀랍도록 성숙한 시론을 랭보는 전개합니다. 견자란 불어로 무아용인데요. 저작거리의 관념과 표상으로 물든 인식을 치열한 내관을 통해 초월하여 세상 삼라만상의 본질을 직관으로 꿰뚫어 보는 감수성의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인식에 더하여 랭보의 언어적 재능이 빛을 발하면서 시를 철저히 내쳐버린 21살의 랭보가 3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불과 6, 7년 남짓한 시간 동안 랭보는 세계 문학사에 남는 작품들을 남깁니다. 16살에 쓴 시 취한배는 27살의 시인 볼 베를렌느를 사로잡죠. 랭보가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하는 시대적 배경은 1870년 프랑스의 치명적인 굴욕을 안겨다 준 보불 전쟁과 1789년 대혁명 이래 1800년대를 일관했던 저작거리 서민들과 소시민들의 정치적 저항들이 1871년 파리 꼬민의 처참한 좌절과 함께 막을 내리는 그런 시대적 배경입니다. 여기에 자연과학의 발전이 가져다 준 실증주의적 사고방식, 제국주의의 확장, 새로운 권력으로서 중산층 금융 및 상업 자본의 부상 등 저작거리의 전통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붕괴되는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영민했던 한 소년이 쓴 시에 드리워진 배경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힘들었던 가정환경과 방황을 통해 무엇보다도 인간의 위선과 기만에 저항이라는 분출구로서 시가 필요했던 랭보는 무엇이 계기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자신의 내면을 철저히 들여다봄을 통해 자신이 일련의 조건들에 의한 작용들일 뿐 결국 자신은 자신이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놀라운 통찰에 이르게 됩니다. 랭보가 1871년에 보낸 편지의 귀절입니다. 나는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한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타자입니다. 제떡 노트르. 예, 이 문장에는 여러 층위의 의미들이 가능하겠지만 그중 하나일 수 있는, 그러니까 사과는 사과가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 통찰은 랭보가 유럽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만났던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진실로서 확인되고 당연한 듯 저작거리의 소란스러운 욕망과 세속적 가치를 자신의 내면에서도 랭보가 새삼스럽게 확인합니다. 그러면서도 저작거리의 차원을 초월하고 싶다는 강력한 영적 충동 또한 랭보는 느끼는데
이 두 충동의 혼돈스러운 뒤섞임이 랭보의 시적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취한베의 한 구절입니다. 나는 번개로 갈라지는 하늘, 소용돌이와 파랑과 해류를 알고 있다. 나는 저녁을, 비둘기 무리처럼 고양된 새벽을 알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았다고 믿는 것을 때때로 보았다. 예. 다니던 학교 화장실 낙서에서 주막짐에서 들려온 술주정. 하룻밤 인연임에도 설레움이 진하게 느껴지는 넋두리. 우연히 손에 들어와 펼쳐보게 된 낡은 책에 밑줄 그어진 몇 줄의 문장들. 방랑 중에 스쳤던 사계절의 풍경들에 이르기까지 랭보가 걸어서 유랑하며 마주쳤던 모든 것들이 그의 연금술적 언어의 마법에 걸려 시로 표현됩니다. 어쩌면 랭보는 이렇게 세상사 구석구석을 시로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을 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그의 천재로서의 자신감은 그것이 자만심이었던 고로 관찰자에서 예지자로 차원 이동의 한계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무아의 영예는 관찰자와 예지자라는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영민했던 랭보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눈치채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이것이 저작거리 보통 사람으로서 내가 랭보의 시를 읽으며 느낀 주관적 반응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8살에 폴 클로데를 사로잡았던 랭보의 산문시집 레 줄루미나시옹은 조명등이라든지 채색 판화란 뜻과 함께 불교에서 위없는 깨달음이란 의미의 무상보리를 프랑스어로 번역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 그럼 오늘은 어, 폴 클로델의 그 계시의 예, 한 중요한 한 고리였던 랭보의 산문 시집에서 이제 랭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음, 일단 시간 관계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에 만나서 폴 클로델의 희곡, 정오의 분할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